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 교재 105쪽 7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쪽에 부담부 증여 이때 계속 뭐가 나왔죠 여러분? 증여 유상.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모든 부분을 거의 다 적었어요 여러분. 거기 양가로 8번, 그러니까 양가로가 아니죠. 큰 8번 부담부 증여 있죠 여러분. 그다음 참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몇 페이지냐면 325조 325조 적국 325조 와보세요. 325조 부담부 증여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왼쪽 324쪽에 보면 유상양도 무상양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왼쪽 맨 밑에. 자, 그거 보시면서 부담 없이 설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유상으로 본다 증여로 본다가 어쨌다는 얘기냐라는 걸 조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또 우리 지금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 할 때 또 나오죠. 자, 저는 부동산 세법을 이걸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갑이 취득했어요, 여러분. 얼마 주고 취득했냐 봤더니 3억 원에 취득했답니다. 얼마요? 3억 주고 샀대요, 여러분. 야, 다 알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양도를 했어요. 이때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5억 원짜리래요, 여러분. 자, 5억 원짜리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뭐 했다, 여러분? 양도했어요. 그럼 이때 갑이 뭐가 되냐면 양도자가 되고요. 을이 뭐가 돼요, 여러분? 양수자. 다른 말로 말하면 취득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소유권이 5억짜리가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에서 뭐를 보고 판단하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긴 대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주고 대가를 받았다. 그 대가가 뭐냐는 상관없어. 하여튼 대가를 받았다. 대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유상양도 그러는 거죠, 뭐. 근데 대가를 받질 않았대요, 대가를. 5억짜리가 을한테 넘어가고 거기에는 대가를 받은 게 없대요. 그럼 이건 대가가 없으니까 뭐 여러분? 무상이 되는 거죠, 뭐. 그럼 이러한 유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약이 바로 뭐 여러분? 매매 등이죠, 뭐. 매매 등 무슨 계약? 유상 계약이죠. 그럼 무상일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증여. 그 다음에 뭐죠? 상속. 두 개가 있어요. 상속과 증여.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둘 다 무슨 양도다? 무상이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세법 공부할 때 상속을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럼 무슨 취득이다? 무상 취득입니다. 공통점은 무상이에요.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전 시점이, 무상 이전 시점이 생존시냐 사후냐 이 차이점이야. 생존 시의 무상 이전이 뭐가 되는 거고 증여가 되는 거고 사후의 무상 이전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전 시점이 생존 시냐 사후냐 누구 기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 뭐로 가는 거고? 증여로 가는 거고. 주는 사람이 두 눈을 감으시어 셈이라. 그럼 뭘로 가는 거고? 상속.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무상 이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 등으로 인한 무슨 양도면 유상 양도일 때와 무상으로 양도가 될 때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세법상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 몇 페이지 왼쪽 324페이지 그 맨 밑에 그림 있죠? 무상과 유상 그걸 보시라고요. 그럼 매매로 넘어갈 때와 증여로 넘어갈 때 차이점 뭐냐? 일단은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져. 뭐가 다르다고요? 과세 가액이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 쓴 다음에 사진으로 찍으면 돼요.
그러면 유상양도일 때는 여러분 과세가액이 뭐가 되냐면 양도 차익이에요. 양도 차익이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 얼마 3억 원을 뭐한 금액 뺀 금액.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는 거죠. 얼마예요 여러분? 2억. 그래서 매매 등으로 인해서 넘어갔을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여러분? 차익. 그래서 항상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양도가에서 뭐를 뺀 거다? 필요 경비를 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나오죠 여러분 여기? 2억. 그래서 매매일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만 과세가 되는 여러분? 2억 원만 과세합니다. 2억 원을. 이걸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그 얘기야. 이제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냐 이거야. 이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때릴 거냐는 얘기야. 그럼 2억 원은 도자 갑이 먹은가 수자 을이 먹은가? 도자 갑이 먹은 거잖아. 3억 주고 사서 5원에 팔았으니까 2억 남은 거 누가 먹은 거냐고. 도자야 수자야? 도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유상양도는 누굴 잡는다? 양도자를 잡아요. 도자. 이 양도자한테 이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할 때는 과세되는 가액은 무슨 가액이고? 양도차액이고 그거를 누구한테? 도자한테 뭐로 과세한다고요?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항상 누구한테 과세하는가? 도자야. 그런데 이게 대가를 받지 않냐 무슨 양도다 여러분? 무상양도대 무상. 그런 대표적인 계약이 뭐다고 여러분? 증여와 상속이죠 뭐. 그럼 이때 무상일 때 과세가액이 뭐냐? 양도가액 전체가 과세가 됩니다. 얼마? 5억 원 전체가 과세되니까 5억 원 전체. 그러면 매매면 얼마인데? 2억 원이 돼 뭐면 증여면 얼마가 과세가 된다고 여러분? 5억 원이 된다고 5억 원.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5억 원이 더 크잖아. 그래서 항상 매매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보다 크다고? 증여가 더 큰가? 증여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5억 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이때 이 5억 원을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갑이냐 을이냐 그 얘기야. 근데 지금 갑은 무슨 양도니까? 무상이니까 돈 받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차익이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무상은 누굴 잡아라? 수자 잡는 거야. 수자. 그래서 요게 바로 무상일 때와 유상일 때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보여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항상 매매일 때와 증여로 비교하면, 즉, 매매 계약서 썼을 때와 증여 계약서 썼을 때는 세부담이 어디가 클 수밖에 없다. 증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증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는 양도 당시 가액 전체를 다 과세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매매면 얼마만 과세하는가? 양도 차익이죠. 심지어 양도 차익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3억 주고 취득했다지만 당초 취득할 때 얼마짜리였다면 5억짜리였다 합시다. 그럼 5억 원에 산 것을 5억 원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 얼마나? 제로가 돼버리죠. 6억 주고 산 거를 5억 원에 팔았대. 그럼 얘는 차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항상 유상은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무상은 차익을 묻지 않고 그 양도 당시까지 전체가 다 과세가 되는 거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3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24쪽.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에 과세가 되는 가액과 납세 의무자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셨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은 증여로 표현하면, 즉 무슨 계약이 썼으면, 증여 계약 썼으면 양도가 뭐라 표현하냐? 증여 당시 가액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죠. 그리고 양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자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 세부담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어.
어디? 초등학교 입학했어. 그럼 이벤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나 강남 아줌마거든. 나 강남 아줌마라 우리 초딩 입학 기념 이벤트 해주고 싶은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이벤트 엄청 좋아하대. 무슨 며칠째 만남이냐, 뭔 만남이냐, 엠병을 이벤트를. 요즘 젊은 남자들이 난 불쌍해 보여. 젊은 여자를 챙겨주기 바빠. 그냥 뭐 며칠째다, 뭐 예스 찍고 우리들의 만남. 그러고 뭐 아저씨 며칠째, 아이고 닭살 쏟아. 옛날 기성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 힘든 것 같아. 나 옛날 요즘 태어났으면 죽을 뻔했어. 다리도 짧지 뭐 그냥 챙겨줄지도 모르지. 씨. 얼굴은 못생겼지. 거기다 기부스까지 하고 다니고 있지. 예병을.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요. 뭐 얘기했지? 초등 5등 그죠. 그래서 나는 강남 아줌마답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한테 이벤트 해줬어. 어떤 이벤트 해주냐? 5억짜리 아파트를 애 명의로 넘기는 거야. 나 누구니까? 강남 아줌마.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현실에서. 여러분 언제 전에도 뭐 장관 후보자 보니까 자기 중학교 다니는 딸한테 벌써 20억짜리 건물이 넘어가 있더래. 그래서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받은 건데, 난 우리 할머니 어디가 계셔, 도대체. 남들 할머니 20억짜리도 잘 주더구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가? 증여.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한테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뭐 해주고 싶어, 여러분? 증여해주고 싶어. 그래서 무슨 계약서 써요? 증여 계약서 써? 그러면 증여 계약서 썼으니까 과세가액은 얼마 되고? 5억 원 있고 그걸 누가 내야 돼? 증여세를. 양수자한테 뭐가 부과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죠. 즉 증여를 받는 수중자 초딩 아들이 뭘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된다고 아들이. 그럼 우리 세법에서 학생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세법 문제에서 뭐가 나면 대학원생이다, 대학생이다 이렇게 학생 신분을 나타낼 때는 얘는 경제적 활동을 한 소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초딩이 입학한 아들이 뭘 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얼마 내냐? 자, 5억짜리니까 5억 원에서이나 예를 들어서 5억 원. 여기다가 직계존비속간일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면 얼마 공제해주냐? 2천만 원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얼마 되냐? 4억 8천만 원입니다. 4억 8천만 원. 여기다가 세율을 누진세를 때리는데 1억까지는 몇 프로냐? 10% 때려요. 그러면 1억까지니까 얼마 되는가? 1천만 원.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 몇 프로 때리냐? 20% 때려요. 그러면 1억을 뺀 얼마? 3억 8천만 원 몇 프로 세율 때린다는 얘기야? 20% 세율 얘기야. 그러면 3억 8천이니까 얼마 되는가? 3억 8천이면 2, 3, 5, 6, 그 다음에 2, 8, 2, 16, 얼마? 7,6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 내냐? 8,600만 원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초딩이 얼마? 8,6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 학생이라고 그랬죠? 그 8,600만 원 증여세 내야 못 내? 못 내. 그러면 나는 강남 아줌마답게 아들이 내야 할 뭐를 8,600만 원 누가 내줘야 돼? 엄마가 내줘야 돼, 엄마가. 어? 그래서 엄마가 증여세 얼마까지? 8,600.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 넘기고 또 그게 때는 아들이 내야 될 증여세 얼마? 8,600만 원을 엄마가 대납해줘. 그럼 우리 세법은 엄마가 대납해준 8,600만 원 또 뭐로 보느냐? 별도의 또 증여로 봐.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뭘 때려 다시? 증여세를 다시 때려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증여세를 때리면 이걸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러면 그걸 또 뭐 한 걸로 봐서? 증여를 봐서 또 뭘 때려? 증여세를 때려. 그럼 그걸 누가 내 또? 엄마가. 그럼 그걸 또 뭐로 봐서? 증여를 봐서 또 증여 때려. 그러면 한없이 가죠. 끝이 없어져. 그래서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이렇게 징여하니까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강남 아줌마 똑똑하게 또 생각을 하겠죠. 야, 우리 무슨 계약서 쓰니까 실은 증여 계약인데 이렇게 증여 계약서 쓰니까 세금 문제가 어떻게 하다? 커지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 아들, 우리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명의를 했더니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너한테 파는 매매 계약서 쓰자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뭐 하는 걸로? 파는 걸로 매매 계약서 쓰는가? 뭘 쓰지 않고? 증여 계약서 쓰지 않고 매매 계약서 쓰는가? 그 매매 계약서 쓰면은 무슨 양도가 되고 유상이니까 뭐에 대해서만 차익 얼마만 2억 원만 5억 원짜리가 얼마나 확 줄어들어 2억 원 줄어들죠. 그걸 누가 내? 도자 엄마가 냈죠.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세금이 없죠. 물론 이게 부동산이니까 아들은 취득세 내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도 취득세 내더라도 세부담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들한테 무슨 계약서 쓰지만 증여 계약서 쓰지 말고 뭘로 쓰자는 얘기야? 매매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그러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보이잖아. 5억짜리가 얼마로 줄어든다고? 2억. 그래서 세금을 아들이 낳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고? 엄마가 한 번 끝이잖아, 양도세로. 세부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 증여 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 매매 계약서 쓰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두 글자로 뭐랬어? 왼소. 그래서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누구면? 직계존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이거를 매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로 보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설사 니들이 뭘 썼어도 매매 계약서 썼어도 세법은 매매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여로 보겠다니요. 그러면 증여로 보면 다시 누구한테? 아들한테 얼마 돼서 5억 원에서 뭐가 부과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된단 말이야. 증여세가. 그러면 니네가 증여세를 줄이려고 무슨 계약서 썼어도 매매 계약서 썼어도 우리 세법은 그걸 매매로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뭐로 과세하겠다?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게 뭐니까? 부동산이니까 이 증여받은 아들 또 증여세에 뭘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럼 그 취득세에서도 이게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아니면 유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라는 걸 그대로 끌고 온 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비록 누구 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지만 대가 관계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때는 다시 뭐로 가는가?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야.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취득세에서 봤던 게. 이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또 어디로 끌고 온 거냐? 취득세로 그대로 끌고 온 거야. 이게 취득세로. 자, 그러면 우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매매를 인정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돼.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보는 거죠. 증여로 보면은 수중자가 뭐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라? 취득세도 내라 그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근데 나는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을 못하겠어. 대가 지급 사실 입증을 못하겠어. 그럼 뭘로 가는 수밖에 없어? 증여. 그럼 이제 고민해야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때 다른 방법이 바로 부담부 증여야.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매매와 증여의 중간 형태야.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가 나와. 부담부 증여가. 아씨.
또 가야 되네. 자, 부담부 증여. 놓치면 안 돼. 부담부 증여는 뭐와? 매매와 증여의 딱 중간이야. 중간. 그럼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법률적, 세법적으로 표현한다면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자, 증여는 증여인데 그러면 얘한테 단순 증여를 하지 말고 그 증여하는 재산의 담보를 누구한테?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만드냐. 그래서 요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금이 얼마 있냐? 자, 3억 원이 있다 봅시다. 얼마? 3억. 그래서 3억 원의 대출금이 껴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조건을 만드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증여 5억짜리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은행에 이미 뭘 받은 게 있었고 대출금 받은 게 있었고 저당권 얼마 설정돼 있어? 3억 원이 설정돼 있는가? 이거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면서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드려서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 드리면서 여기에 은행 대출은 얼마 남아있다? 2억이 있으니까 그걸 인수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증여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게 합리적인 경제적인 마인드야. 우리 세법은요, 여러분들을 가장 합리적인 경제로 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맹점이나 허점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세금을 다 어떻게 한다? 다 피해 나갈까로 봅니다. 이게 세법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야. 다 똑똑하대. 민법은 안 그렇다? 민법은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 이상한 애들이 그렇게 나와서 설치되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 민법 없이 살아왔잖아. 그래도 여러분 전혀 문제 있었어 없었어? 없어. 그럼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세상은 정상적인 인간만 있는 건 아니죠.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걔들은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다른 게 바로 민법이고. 응? 그래서 거기는 뭐 이상한 애들 많잖아. 띨박이, 맞박이, 사기, 강박, 차고 뭐 이상한 애들 많아요 걔들은. 민법이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 근데 세법은 조금만 맹점과 허점을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빠져나갈 거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취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하면 다시 뭐와 뭐로 나눠야 돼? 원칙과 예외로 나눠야 돼. 그래서 결론, 요건 이제 나중에 양도세 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출은 얼마 껴안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 3억 원 껴안았죠? 요게 바로 수중자가 여러분 인수한 거죠. 이게 수중자의 뭐야, 여러분? 채무 인수액이 되는 거야. 저 사례에 따르면 얼마 껴안아서 3억. 그러면 요거는 증여를 받기 위해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한 거죠. 앞으로 갚아야 할 뭐야? 빚이야, 빚. 빚을 요거를 빚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했을 뿐이야? 유상으로 표현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럼 요 얼마? 3억 원은 여러분이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야. 그럼 미쳤어? 내가 왜 3억 원 남의 빚을 또 안았어? 그래도 얼마짜리에서 5억 원에서 얼마 또 안아도 3억을 또 하더라도 얼마 남아? 2억 남잖아.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저는 받아요. 1억이라도 받아요. 날 줘보라고 안 보면 내가 받나 안 받나. 저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하나씩 다 들고 오세요 이거. 내가 이 대출금 인수 받을 테니까. 그래서 3억을 또 안 와도 남어 안 남어? 남잖아. 요걸 이제 표현한 게 뭐라 한가 여러분?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 요 사례에 따르면 5. 이 중에서 은행 대출금 얼마? 3억을 뭐 하면 빼야 되겠죠. 그러면 5억 원에서 얼마 뺐으니까 3억 원을 뺐으니까 남은 가액 얼마? 2억. 요게 순수한 뭐야? 무상양도. 요게 바로 순수한 무상양도. 요게 바로 뭐야?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증여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일부분은 유상이니까 저 양도책만큼만 과세해야 되는 거죠? 항상 유상은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양도차익이야. 그럼 양도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뭐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럼 유상으로 보는 부분은 항상 요 취득가액만큼 어떻게 하니까? 줄어드니까 양도차익이 증여가액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래서 바로 이 부담부 증여는 일부는 뭐고? 매매고 일부는 증여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부담부 증여는 결론 낼게요. 부담부 증여는 매매와 증여의 짬뽕. 응? 뭐라고 그래, 그걸? 짜장면하고 짬뽕 있는 걸. 응? 짬짜면? 네, 그거야, 하여튼, 씨. 결론, 부담부 증여는 뭐와? 매매와 증여의 딱 중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 아줌마는, 자, 또 강남 아줌마 다시 나오네. 이놈의 강남 아줌마들이 돌아다니며 속을 속여요. 자, 강남 아줌마가 아들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 계약서 쓰게 되면 아들 초딩한테 증여세가 부과돼.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부동산이면 또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세부담이 너무 커져. 그래서 요거를 피하겠다고 해서 이제 뭐 썼어? 매우자나 직계주민선에 뭘 썼어? 계약서 썼어. 그러면 그 매매 계약서 우리 세법에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니네가 무슨 계약서 썼지만 매매 계약서 썼지만 세법은 뭘 쓴 거로 보겠다? 증여 계약 쓴 거로 보겠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버린다? 증여로 보내버려. 그러면 이거 쓴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니네가 증여세를 줄이려고 매매 계약서 써도 우리 세법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매매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이때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다. 그래서 일부 대출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다시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무슨 양도가 되고? 유상양도. 그래서 뭐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양도차액. 그러면 증여면 다 과세가 될 거를 유상으로 보니까 요만큼 빠졌죠? 그러니까 과세가액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죠. 뭐보다? 단순 증여보다. 그 다음에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3억을 빼도 얼마? 2억 남다. 요것만 뭐로 때린다? 증여세 때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래서 결론.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크고요? 증여. 부담부 증여와 매매를 비교하면 어디가 크고요? 부담부 증여가 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슨 계약으로 간에 따라서 세부담이 줄어드느냐 커지느냐가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 이만큼 빠지니까 이만큼 과세까지 빠지니까 단순 증여일 때보다 부담부 증여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 단순 증여가 크다. 그럼 이왕이면 증여할 바에는 무슨 증여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라.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 안 해.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단순 증여했다면 강남 아줌마들이 지들끼리 흉봐. 어이 무식한 거 가지고는 돈밖에 없다고 제가 하는 집 봐. 그러면서 흉봐 서로 지들끼리. 저런 아줌마들 우리 강남 아줌마들 먹칠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강남 아줌마는 무슨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합니다. 자, 그러면 강남 아줌마는 어떻게 부담부 증여하냐? 강남 아줌마 명의로 먼저 뭘 받아? 대출을 받죠. 뭘 받아요? 대출 받았어. 얼마 받았어? 3억.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해줘 안 해줘? 해주죠. 담보 있겠다. 그리고 강남 아줌마니까 고객, 아주 고액의 우량 고객인데. 그럼 은행은 대출이니까 뭐가 발생하고? 이자 수입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 일으켜야 돼? 안 일으켜야 돼? 일으켜야 돼, 대출을. 그래서 여러분 방송 봐보세요. 계속 대출 받으라 하잖아. 여자라서 행복해 뽕뽕뽕. 그리고 뭐 미주 대출이 있어도 500만 원까지 뽕뽕뽕 하고 뭐 아니 지금 대출 신청 언제 오나? 퉁 하고 무가 뚝 떨어지면서 침대 아니 벌써 그러고 막 맨날 대출 받으라는 광고 뜨잖아요, 여러분. 안 떠? 뜨잖아, 그거. 그럼 왜 그렇게 대출 받으라냐? 걔들은 그거를 빌려줘서 뭐를 이자를 주된 수입을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수시로 계속 문자 오고 연락 오고 그러죠. 대출 받으라고. 안 와? 올 텐데.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거 해줘도 은행이 해줘 안 해줘? 당연히 해주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뭘 설정해? 저당권 딱 설정해놨죠.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로 돼 있어 이제? 갑이죠. 그리고 상태에서 이제 애한테 뭐 하는가? 증여해버리는 거죠. 무슨 계약서 써? 애한테 무슨 계약서 쓴다고? 증여 계약서 쓴다니까, 증여. 단순 계약서와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한 줄 차이밖에 없어. 뭐냐? 채무액 얼마를? 3억 원을 누가? 수중자가 인수한다는 줄 한 줄만 들어가면 그게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한다는 말이 없으면 단순 증여. 딱 한 줄이 한 줄. 그래서 이 대출금 받은 3억을 받은 요 주택을 누가? 을이 뭐 하는 걸로? 증여받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증여가 돼? 부담부 증여가 되는 거야. 부담부 증여.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애 명의로 이제 명의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애 명의로 바꾸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서. 그래서 뭐 내고, 우리 취득세도 내고, 취득세 영수증을 들고 증여계약서와 함께 등기소 가서 누구 명의로? 누구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바뀌었어? 을에 바뀌었죠? 자, 그리고 그 바뀐 등기부 등본을 들고 이제 어디가? 은행에 가죠. 은행에 가서 뭐 해야 되냐? 채무자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제 채무자가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이다는 걸 채무 인수를 은행 가서 해야 돼. 그럼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해요. 그럼 이제 대출금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을이 되는가? 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다고요?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취하면 단순 증여일 때보다 뭐 한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면 강남 아줌마들 얼마나 똑똑해 이거 다 알아서 하냐? 강남 아줌마가 해줘 이런 거를 다? 아니, 은행이나 은행의 FP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가.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당연히 애 명의로 뭐 하려고 그러면 증여하려고 그런다면 당연히 단순 증여를 하라고 그래?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 부담부 증여로 은행이 유도해. 왜 은행이 유도해? 대출이자. 그러면 너는 너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좋으니까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무슨 증여한다고? 부담부 증여를 해. 그래야 무식한 소리가 안 들어. 그래서 결론은 부담부 증여를 한 이유는 딱 하나. 뭐보다 줄어든다? 단순 증여보다 줄어든다.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여태 뭐 얘기한 거냐? 원칙 얘기했네, 이런 씨. 아직 뭐가 있어야 돼? 예외가 있어야 돼. 자, 요때 요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다시 또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이더라. 또 나왔다. 누가 나왔어? 왼수가 또 나오네. 이렇게 세법은 왼수 간의 거래가 나면 항상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이게 세법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이면 세법은 이거를 일반적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안 해줘. 에이씨, 여태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안 해준다네. 집에 갈까?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이면 이때는 어떡하냐?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합니다. 법률적 표현을 익숙해야 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그러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해서 뭘로? 단순 증여로 추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약서 썼지만? 부담부 계약서 썼지만 세법은 무슨 계약서로 보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 계약서로 보겠다. 그러면 다시 뭐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아들한테 뭘로 때려? 증여세 떼버리겠다는 얘기야. 아씨, 그럼 여태 왜 왔어? 그런데 절대 세법은 그냥 안 끝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 얘가 추정 규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무슨 규정? 추정 규정이라는 겁니다. 추정.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325쪽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결성 원칙 뭘로 본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 추정한다. 그러니까 요 채무액을 있는 걸로 보라고 없는 걸로 보라고? 없는 걸로 보라고 없는 걸로. 그럼 뭐만 남어? 증여 당시 재산값만 남죠? 이해하세요? 요걸 없는 걸로 보라니까 그러면 뭐만 남는다고? 증여 당시 재산가 얼마? 5. 그럼 뭐가 돼버린가? 단순 증여버린다고.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부 증여 효과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가 원칙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규정이다 보니까? 추정 규정이다 보니까. 자, 봐야 돼.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차이점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민법사에서 간주 규정, 추정 규정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어떤 놈은 배웠고 어떤 놈은 안 배웠고 뭐 했는지도 모르고. 자, 간주 규정과 추정 규정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간주 규정은 무조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효력이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근데 무슨 규정은? 추정 규정은 법률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에서 정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되 그렇지 않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그래서 요 추정 규정은 입증을 허용합니다. 반증 제시를 허용합니다. 다시 한번요.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간주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면 또 입증 나왔네요. 계속 입증 나오죠. 입증.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 이거 잊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왼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다시 이때는 뭐를 인정해 주냐?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해 준다 그 얘기야. 그럼 다시 일로 온 거죠. 무슨 증여로 왔어? 부담부 증여. 그러면 강남 아줌마는 뭐만 입증하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뭐 하려고? 입증하려고 누굴 개입시켰어요? 은행을 개입시킨 거예요, 은행을. 은행은 제3자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뭘 띄냐? 바로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띱니다, 은행에서. 은행에서 뭘 띄워달라고 그래? 채무자 변경 확인서 띄워달라고. 그래서 종전 채무자가 누구였다가 강남 아줌마 갑이었다가 아들 누구로 을로 바뀌었다 하고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끊어줘요. 돈 받아요, 그 대신. 그거 끊어주는 대신 100원 받아. 100원을 받는다고. 그 100원이 뭘까요? 인지입니다, 인지. 그래서 100원 달라고 그래.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소리 아니겠죠. 고객이면. 우리는 이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데 강남 아줌마인데 100원짜리 달라고 그러면 욕 뒤지게 먹지. 그건 이제 직원이 물어놓아야지. 100원 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었어. 그래서 결론. 강남 아줌마도 부담부 증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뭐라 하면 채무인수자를 뭐 하면 추정 입증하면 다시 부담부 증여로 오는 거죠. 입증을 주로 누가 세우는가? 은행.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뭐냐? 전세를 줘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되죠. 그래서 전세금,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실 입증한다? 채무 인수사실. 그럼 결국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결론 강남 아줌마가 이겼어. 그래서 과세권자, 납세무자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납세무자가 이겨요. 단 그 납세무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세무서장 싸웠다 늑발나게 깨지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말도 있었어 예전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먹어도 크게 먹은 놈은 안 걸려. 직무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할 사유가 없다 해갖고 풀어져 버려. 그런데 편의점에서 먹을 거 하나 배고프다가 밥 한 끼 뭐 하나 훔쳐 먹었다 걸리면 너는 유죄. 그래갖고 구속돼.
이게 자본주가야. 진짜 여러분. 먹으려면 크게 먹고 변호사 빵빵한 놈도 세워다 놓아야 안 걸리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생계 뭐 김밥 하나 배고파서 며칠 굶으면서 김밥 하나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그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국가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겨요? 강남 아줌마가요. 왜 있냐? 여기는 전문가들 다 붙어져 버리기 때문에. 은행 FP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 붙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세무서장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뭘 인정해줘야 돼?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줍니다. 누가 입증해줬으니까? 은행이. 그런데 세무서장이 인정을 해주는데 한마디 내뱉으면서 인정해줍니다. 뭐라 그럴까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이 인정을 해줘. 일단 누가 입증했으니까? 은행이. 근데 한마디를 뱉어. 그 말이 뭘까? 네 글자야. 두고 보자. 뭐라 그런다고 세무서장이요? 두고 보자. 뭘 두고 보자는 걸까? 얘가 뭐 강남 아줌마하고 세무서장 무슨 악연이 있어? 아니, 업무상 인정을 해주는데 두고 보자 그래. 자, 생각해. 우리 세법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법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세법을 잘하고 조금 나는 떨어진다 그런 분들 세법 무지하게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본인이 가서 진단할 줄 알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세법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학교 다닐 때 주로 저처럼 올가를 받았다든지. 자, 다시 한 번요. 세무서장이 뭐라 한다고요? 두고 보자. 네 글자 외칩니다. 뭘 두고 보겠다는 얘기야? 아니, 세무서장 나하고 무슨 감정 있어? 끝내지 왜 뭘 두고 보겠다는 얘기야? 뭘? 어? 그렇죠. 채무를 인수했다며 아들이. 그럼 실제 아들이 채무를 이행하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돈을 갖고 있어.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어. 그럼 이제 아들한테 불러야지. 아들, 세무서장이 지나는데 일로 와봐. 아들, 아들지? 너 요즘 대출 원리금 어디서 갖고 있냐? 그게 뭔데? 아니, 너 대출 원리금 너 갖고 있잖아. 난 모른다. 우리 엄마가 다 했다. 알았어. 그래갖고 다시 채무 상환했다는 것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그걸 뭐 한 걸로 봐서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서 때려버립니다. 그게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요. 누구한테 받았냐를 묻고 묻지 않고 네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대출 원리금을 갚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금액을 뭐 한 걸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이겼어? 세무서장이 이겼죠. 그럼 우리 강남 아줌마 그대로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요. 뭘 안 당할까요? 애 명의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갖추면 되죠. 그렇죠? 그럼 뭘로 증여해줘야 돼? 주로 수익형 부동산을 해줍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한마디로 대출을 받고 껴안는 걸 상가 등이라든지 월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들어오는 걸 가지고 대출 원리금 자동 이체시켜버립니다. 그럼 누가 이겼어 다시? 대단해요. 그게 여러분 바로 325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 324쪽과 325쪽의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자,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이때 이 물건이 뭐면 부동산이면 뭐가 발생해? 취득세 발생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디로 끌고 온 거냐? 취득세에 끌고 온 거야. 아씨, 이거 하려고. 자, 결론 냅시다. 그래서 여러분 105조 7번 다음 페이지 106조 8번 이해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세법에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둔 건 이게 세법의 기본입니다. 이게 세법의 기본이야. 세법이
매매와 증여를 바라보는 입장을 설명드린 겁니다. 기본적 입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원래는 양도소득세에서 해야 될 건데 이게 취득세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먼저 양도소득세 설명을 내면 취득세를 끌고 와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 이거 설명 안 해? 또 이거 하면 시간 맨날 못 나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사진으로 찍어주시고요. 예, 잘 보관해 주시고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여러분이 이거는 고객한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노하우가 되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예,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에 찍고.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9번, 10번. 예, 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예, 그냥 X 치시면 돼요. 근데 9번 상속 재산이 뭐야, 여러분? 재분할에 따라 초과치 듯이 증여제. 그냥 이건 설명드렸어요, 그냥. 이거야. 아까 제가 상속을 하면서 갑과 을한테만 상속해주고 누구한테는 상속 안 해줬어? 병한테 상속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럼 아무리 얘가 병이지만 가만히 있어, 안 있어? 안 있죠. 지 몫을 달라고 오빠하고 엄마한테 반환 청구하겠죠. 그래서 내 몫 주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이서방한테 눈탱이 밤새도록 터졌다며? 그래서 불쌍하다. 그래서 갑과 을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누구한테? 병한테 줘버려. 그럼 우리 세법은 요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상속인 간의 재산 다툼을 해서 재산의 이전이 일어나면 요거를 또 하나의 뭐가 일어난 걸로 뭐냐? 증여가 일어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뭘 때리냐? 증여세를 때려요. 근데 그게 목적물이 뭐면 부동산이면 또 뭘 때려요? 취득세를 또 때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 9번입니다. 그래서 뭐가 끝난 다음에 상속이 끝난 다음에 그 상속세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인 간의 재산이 다시 또 이전이 일어나면 그 이전이 일어나는 거를 뭘로 봐서 또 하나의 증여로 봐서 증여세 때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동산이니까 또 뭘 때리겠다? 취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애초부터 상속을 받을 때 나눠서 줬으면 상속을 받았을 때 아예 나눠서 줬으면 증여세 안 내도 될 거를 이렇게 한 사람의 몰빵한 다음에 다시 상속인 간의 재산이 분쟁이 발생해서 재산 이전이 일어나면 또 하나 우리 세법 뭐로 본다? 증여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실제 요 수험생 중에 한 분, 요 병이란 분도 저한테 오신 적이 있어요. 병이란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빠가 자꾸 자기 남동생한테 재산을 자꾸 지금 넘기고 있대. 병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까 약간 정신이 조금 흐려진대. 그러니까 남동생 스키가 그냥 남동생도 아니야. 그 스키가 아버지 정신이 혼미한 걸 이용해서 자꾸 명의를 자기 남동생 자기가 명의를 바꾸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재산이 있으면 80억이 이미 누구한테 넘어갔어? 자기 남동생한테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아서 20억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서 이거를 또 병한테 상속을 너는 좀 포기하면 어떻겠냐. 네 동생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네 엄마 목도 좀 떼줘야 되지 않겠냐. 병, 우리 착한 딸 병, 너 상속 좀 포기하라. 라고 아빠가 자꾸 연락 온대. 그럼 우리 병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응? 저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아빠 앞에서 도장 찍어줘라. 상속 포기가서 도장 찍어주라고. 그럼 우리 딸 이쁜 딸 효녀 그러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뭘해서 무효.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 민법상 유효가 되고요. 생존 시 피상속인의 생존 시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언 포기는 아니 상속 포기는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80억이 넘어가고 20억만 남은 상태 상속이 개시가 돼 버렸어. 그럼 우리 병 여기서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20억에서 받아 100억에서 받아. 100억에서 80억은 누구한테 넘어갔고 남동생 남은 거 얼마 있다고? 20억. 그럼
병은 민법상 법정 상속이기 때문에 법정 유류분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몫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때 몫이 되는 기준은 100억이야, 80억이야, 20억이야? 응? 아니야, 100억이야, 100억. 100억이야, 100억. 100억 중에 일부가 먼저 80억이 먼저 누구한테 넘어간 걸 보는가? 갑한테 넘어간 걸 보는가? 그래서 유류분을 따질 때는 100억을 가지고 엄마 1.5, 남동생 1, 나 1 해갖고 각자 엄마 1.5 받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얼마죠? 3.5죠? 3.5에 1.5를 누가 갖는 거고? 엄마. 그리고 3.5에 2를 누가? 남동생이. 그리고 3.5에 1, 요걸 내가 병이 받을 몫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 몫을 결정하는 것은 20억이 아니라 100억이야, 100억. 이해하셨어요? 그 중에 재산 일부 넘어간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을 겁니다. 이미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뭐 해야 되냐?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야 돼. 내 몫을 달라라고. 그러면 이제 형제지간에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야. 난장판이 될래? 돈 받을래? 난장판 되는 걸 되더라도 받는다? 아니면 난장판이 되는 걸 포기하고 안 받겠다? 이게 세법이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9번? 예, 9번은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상속 후에 상속인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다시 재산이 이전이 되면 우리는 뭐로 본다? 증여. 이제 이거 마지막이야?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예, 마무리 짓고요. 예, 마무리 짓다.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 못해. 예, 108쪽 과세 물권 갑시다. 또 시간 다 했네. 예, 좀 쉽시다.